회장님, 저 통역사 거짓말하고 있어요. 80%였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넘기시려는 겁니다. 80%를 30%라고요? 지금 회장님을 속이고 계신 겁니까? 회사 생존이 걸린 2조 원 규모의 계약. 사인 한 번이면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물류창고 알바생이 회의실에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저 통역사 거짓말하고 있어요. 5년간 믿어온 통역사가 배신자였던 거죠. 이것 좀 보십시오. 작은아버지가 통역사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증거입니다. 회장이 충격에 빠진 순간 작은아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저 아이 말 믿지 마세요. 하지만 청년은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쫓겨난 손자 박준혁입니다. 그날 회사를 구한 건 물류창고 알바생이었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영상 보시는 동안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박동철 회장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미국 투자사 대표 제임스가 내민 서류를 살폈어요. 오늘은 2조 원 규모의 계약이 걸린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회장은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오늘 계약만 성사되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죠. 5년 넘게 회장의 입과 귀가 되어준 최민석 통역사는 오늘도 신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최민석은 완벽한 영어 실력과 꼼꼼한 업무 처리로 회장의 절대적 신뢰를 받아왔어요. 회의실에는 미국 투자사 퍼시픽 캐피탈의 대표 제임스 윌슨과 그의 참모 2명이 자리했습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영어로 길게 말했어요. 박 회장님, 우리 퍼시픽 캐피탈은 귀사의 지분 80%를 인수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회사 지분 80%를 넘기라는 강도 같은 요구였어요. 하지만 최민석의 입에선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저쪽에서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분을 딱 30%만 가져가고 경영권은 회장님께 그대로 드린답니다. 참 다행이에요. 박동철 회장은 기분이 좋아져 웃었어요. 30%라니 역시 최 실장이 수고가 많았어.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아나? 제임스가 빨리 사인하라는 듯 서류의 한 부분을 툭툭 쳤습니다. 최민석은 박동철 회장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며 서둘렀어요. 회장님, 오늘은 간단한 투자 의향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내일 본 계약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박동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종이에 사인하는 순간 내일이면 회사의 주인은 미국 투자사로 바뀌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복도에서 물류창고 작업복을 입은 청년 박준혁이 생수 박스를 들고 지나가다 회의실 문틈으로 영어 대화가 들려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준혁은 3개월 전부터 신분을 숨기고 회사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할아버지 회사를 지켜봐 왔어요. 준혁이 귀를 기울였죠. 제임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80%, 80%입니다. 박 회장님,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분명 80%라고 말했는데 최민석은 30%라고 통역했던 거예요. 준혁은 지난 3개월간 작은아버지 박진우와 통역사 최민석이 회사 구석진 복도에서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큰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도 봤어요. 2주 전에는 최민석이 진우의 사무실에서 나오며
이번 달 안에 모든 게 끝난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죠. 오늘 회의가 바로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는 날임을 준혁은 직감했습니다. 준혁이 손에 들고 있던 생수 상자를 복도 바닥에 급히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돼요. 준혁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갑작스러운 침입자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최민석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최민석이 준혁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혁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회장 앞으로 달려갔어요. 회장님, 그 종이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최 실장이 지금 회장님을 속이고 있어요. 박동철 회장이 만년필을 든 손을 멈추고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누구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혁이 회장 책상에 두 손을 짚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방금 저 외국인이 말한 건 30%가 아니라 80%였습니다. 최 실장이 거짓 통역을 한 거예요. 제가 문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최민석이 준혁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회장님, 저 아이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 아이가 사기꾼입니다. 회의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박동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보았고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최민석과 제임스를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들의 영어를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준혁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통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통역해드리죠. 준혁이 제임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금 회장님께 말씀하신 지분 비율이 정확히 몇 %입니까? 제임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최민석을 쳐다봤어요. 최민석이 고개를 미세하게 저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제임스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80%입니다. 준혁이 회장을 향해 말했어요. 들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방금 80%라고 했어요. 최 실장은 30%라고 거짓 통역을 했던 겁니다. 박동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민석이 벌떡 일어나 변명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작은아버지 박진우가 최민석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은행 이체 내역입니다. 송금 날짜는 오늘 회의 일주일 전이에요. 박동철 회장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박진우 명의 계좌에서 최민석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작은아버지와 최 실장이 짜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제임스란 사람도 공범이에요. 셋이 함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나눠 먹으려던 거였죠. 제임스가 급히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모 2명도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제임스가 영어로 중얼거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동철 회장이 배신감과 충격 속에서 소리쳤어요. 경비들 불러. 당장 이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해. 회의실 밖에서 경비 2명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제임스와 참모들은 경비들 사이를 빠져나가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최민석은 경비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박동철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에 넘겨라. 회장이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청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눈매와 이마선은 분명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작은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넌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냐? 준혁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10년 전 쫓겨났던 큰아들 박태성의 아들, 회장님의 손자예요. 경비들이 최민석을 끌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최민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동철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 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이라고 했나? 정말 태성이의 아들이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경기도 평택의 작은 철강 공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회장은 손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10년간 소식조차 몰랐던 아들의 핏줄이 살아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입술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태성이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10살 때 할아버지 댁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쫓겨나셨고 저도 아버지를 따라 나갔어요.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죠. 내 아버지는 왜 여기 오지 않았냐? 왜 너 혼자 왔냐?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10년 전 일이 너무 억울하셨지만 아버지는 그냥 잊고 살려고 하셨어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넌 왜 여기 온 거냐?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냐? 준혁이 설명했어요. 3개월 전부터 물류창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최민석이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오늘이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라는 걸 알았죠.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10년 전에도 지금도.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회장의 둘째 부인 한지숙과 작은아들 박진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준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지숙이 회장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경비가 최 실장을 끌고 가는 걸 봤어요. 진우가 준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아이는 누구예요? 물류창고 직원 아닌가요?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통났다. 한지숙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준혁이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10년 만입니다. 진우와 한지숙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한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라니. 설마 내가 준혁이니?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회장님의 큰 손자예요.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한지숙이 회장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저 아이 말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준혁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최민석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은행 이체 내역입니다. 송금 날짜는 오늘 회의 일주일 전이에요. 회장이 화면을 보며 진우를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조작이에요. 저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준혁이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한 뒤 다시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건요? 작은아버지와 최민석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입니다. 2주 전에 찍은 거예요. 화면에는 진우와 최민석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서류를 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준혁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건 통화 녹음 파일이에요. 작은아버지가 최민석에게 전화로 오늘 회의에서 통역을 거짓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준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실장, 내일 회의 때 제대로 해야 돼. 아버지가 사인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80%를 30%라고 통역하는 거 잊지 마. 회장이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진우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목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10년 전 아버지를 횡령범으로 몰아넣은 사건은요? 그것도 작은아버지의 조작이었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문 앞에 섰어요. 회장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벌떡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태성아. 박태성이 10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섰어요.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한지숙과 진우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며 창백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성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태성이 먼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이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냐? 10년이나.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냐? 태성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도 속으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태성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고 태성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10년 만에 다시 맞닿았습니다. 회장이 태성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태성아, 내가 너를 의심했다. 내가 바보였어. 용서해다오.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태성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회장 앞에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게 10년간 제가 혼자 모은 횡령 사건의 모든 증거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 원본, 이메일 출력물, 회계팀장의 공증된 진술서까지 다 있어요.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10년 전 회사 계좌에서 30억 원이 빠져나간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장에는 그 돈이 진우 명의 해외 계좌로 들어간 추적 기록이 있었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큰아들을 쫓아낸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진우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런 건 조작할 수 있어요. 태성이 진우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서류들은 전부 은행과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원본이야. 조작할 수 없어. 한지숙이 회장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태성이가 복수하려고 거짓 증거를 만든 거예요. 믿지 마세요. 회장이 한지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입 닥쳐.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회장이 비서실장 박선영에게 USB를 건네며 지시했어요. 박 실장,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봐. 지금 당장. 그리고 법무팀과 감사팀을 긴급 소집해. 박선영이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고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그 내용이 투사되었어요. 첫 번째 파일은 10년 전 회사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화면에는 30억 원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출금 승인자는 박태성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출금 IP 주소는
진우의 사무실 컴퓨터였죠. 회장이 화면을 보며 진우를 노려봤죠. 이게 뭐냐? IP 주소가 내 사무실이잖아. 진우가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죠. 형이 제 컴퓨터를 몰래 쓴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두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진우와 회계팀장 김영수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이었어요. 이메일에는 장부를 조작해서 태성에게 뒤집어 씌우라는 진우의 지시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회장이 이메일을 읽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진우야, 이것도 조작이냐? 진우가 고개를 저었죠. 저 이메일은 해킹당한 겁니다. 누가 제 계정을 해킹해서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음성 파일이었죠. 회의실에 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팀장 장부를 조작해서 형한테 뒤집어 씌워. 형만 없어지면 내가 후계자가 되는 거야.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돈은 내가 해외 계좌로 빼놓을 테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건 태성이 말했죠. 그건 당시 회계팀장 김영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몰래 녹음해뒀던 거야. 김 팀장이 3개월 전 저를 찾아와서 진실을 고백하며 이 파일을 줬어요. 회장이 진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형을 이렇게 모함한 거냐? 한지숙이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용서해 주세요. 진우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회장이 평생 처음으로 아내를 차갑게 밀어냈죠. 당장이 집에서 나가, 당신도 공범이잖아. 회장이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반지가 바닥을 굴러 한지숙 앞에 멈췄어요. 회장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큰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겼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한 거냐? 태성이 아버지 곁에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회장이 태성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태성아. 정말 미안하다. 태성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법무팀장 이상훈이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회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증거들을 전부 검토해. 10년 전 횡령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해. 감사팀장 박민수가 노트북 앞에 앉아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30분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음성 파일을 듣고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법무팀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증거들은 전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원본이고 이메일도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것이며 음성 파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덧붙였어요. 10년 전 횡령 사건은 명백히 조작되었어요. 실제 범인은 박진우 전무가 맞아요.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죠. 10년 동안 믿었던 진실이 거짓이었고 쫓아냈던 아들이 결백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죠. 진우가 갑자기 책상 위에 무거운 문진을 집어들었죠. 진우가 태성을 향해 문진을 던지며 소리쳤죠. 형, 다 형 때문이야. 형만 없었으면. 준혁이 재빨리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혁이 문진을 손으로 받아냈지만 손바닥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흑, 태성이 아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준혁아, 괜찮냐? 손 좀 보자.
경호원 2명이 달려들어 진우를 제압했어요. 진우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한지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진우야, 내 아들, 제발. 회장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죠.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즉시 경찰을 불러 진우와 한지숙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최민석까지 모두 공모 혐의로 조사받게 할 거야. 비서실장이 전화기를 들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이 진우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너를 더 이상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법의 심판을 받아라. 태성이 준혁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바닥이 깊게 찢어져 피가 계속 흘렀죠. 태성이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손을 감싸주었어요. 아파. 병원 가야겠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이 준혁에게 다가와 손을 봤어요. 준혁아, 할아버지 때문에 다쳤구나. 미안하다. 준혁이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죠.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작은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태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생 진우가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았던 것도 이해합니다. 저는 동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태성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회장이 태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성아, 10년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태성이 대답했죠. 준혁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아들이 자랑스럽죠.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회의실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경찰에게 USB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10년 전 횡령 사건 조작과 오늘 통역사 매수 사건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경찰이 진우와 한지숙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진우가 끌려가면서 형을 돌아봤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형만 보고 살았어.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태성은 아무 대꾸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진우와 한지숙이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장과 태성, 준혁, 그리고 비서실장과 법무팀장, 감사팀장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태성아, 당장 부사장으로 복직해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10년 동안 현장에서만 일했죠. 경영은 이제 낯설어요. 회장이 태성의 말을 막았죠. 10년 전에도 너는 훌륭한 부사장이었어. 내 능력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난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회사 전체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 태성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회장이 준혁을 봤어요. 준혁이, 너는 해외사업부 이사로 발령을 내리겠다. 내 영어 실력과 경영학 지식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준혁이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아침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태성의 복직과 준혁의 임명을 공식 발표할 거야.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태성과 준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10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가자. 태성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혁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태성아, 배고프지 않냐?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10년 만에 처음 함께 먹는 밥이잖아. 태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죠, 아버지. 준혁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저도 따라가겠어요. 회장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래, 우리 셋이 함께 가자. 세 사람은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회장이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태성아, 1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냐? 많이 힘들었지? 태성이 대답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준혁이 학비를 벌었어요. 힘들었지만 아들이 잘 자라주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준혁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성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고맙다, 준혁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회사 건물을 나와 회장의 차에 탔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장이 기사에게 말했어요. 김 기사 한정식 집으로 가. 차가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회장이 태성에게 물었어요. 태성아, 준혁이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 태성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10년 전 쫓겨난 직후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양육권을 저에게 넘기고 혼자 떠났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준혁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준혁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아버지 덕분에 행복하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없어도 아버지가 2배로 사랑해 주셨어요. 태성이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준혁아, 고맙다. 차가 한정식 집 앞에 멈췄어요.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제일 좋은 방으로 안내해주게. 주인 할머니가 세 사람을 2층 한옥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에는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회장이 태성 옆자리에 앉았고 준혁이 맞은편에 앉았죠. 주인 할머니가 차례대로 음식을 내왔어요. 회장이 태성의 그릇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태성아, 먹어. 너무 말랐어. 태성이 반찬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장이 준혁에게도 반찬을 담아주었어요. 준혁아, 너도 많이 먹어라. 오늘 손도 다쳤는데 기운 내야지. 준혁이 손을 보였죠. 손수건으로 감싼 손바닥에서 피가 조금 배어 나왔죠.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는 금방 나을 겁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의사를 이 식당으로 보내. 준혁이 손을 치료해야 해. 30분 후 의사가 도착해서 준혁의 손을 치료했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고 붕대로 감았죠. 의사가 말했어요. 깊게 찢어졌지만 뼈는 다치지 않았네요. 2주 정도면 나을 겁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세 사람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태성에게 물었어요. 태성아, 회사에 복직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 태성이 대답했어요.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10년 전 제가 떠나면서 많은 직원들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죠. 사과할 건 내가 아니라 나야. 내가 너를 의심했으니까. 태성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만 보고 가면 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식당을 나왔어요. 회장이 태성에게 말했죠. 태성아, 내일부터 회사에 나와라.
내 사무실은 그대로 남아있어. 태성이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도 내일부터 출근해라. 해외 사업부에 자리를 마련해 놓을 거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세 사람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회장이 태성에게 물었죠. 태성아, 어디 사냐? 집이 어디야? 태성이 대답했어요. 평택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삽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 당장 이사해라. 내가 아파트 하나 마련해 줄 테니. 태성이 손을 저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지금 집도 충분합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안 돼. 너는 이제 부사장이야. 부사장이 원룸에서 살 수는 없어. 준혁이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태성이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 회장 자택 앞에 멈췄어요. 회장이 태성과 준혁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가라. 방이 많아. 태성이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 후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의실에 이사 12명이 모두 모였어요.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어요. 10년 전 횡령 혐의로 회사를 떠났던 박태성 부사장이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건은 박진우 전무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형을 모함하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이사가 질문했어요. 회장님, 그럼 태성 부사장님은 언제 복직하십니까? 회장이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박태성은 부사장으로 복직합니다. 그리고 손자 박준혁을 해외 사업부 이사로 임명합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태성과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태성이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사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태성의 부사장 복직과 준혁의 해외사업부 이사 임명을 통과시켰어요. 회의가 끝난 후 언론에서는 재벌가의 드라마틱한 가족 복귀 소식을 대서 특필했어요.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어요. 박동철 회장의 큰아들 박태성 씨가 10년 만에 회사로 돌아왔죠. 10년 전 횡령 혐의는 작은 아들의 조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10년 만에 진실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는 태성과 준혁의 사진이 함께 실렸죠. 태성은 10년 만에 다시 임원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사무실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태성이 쓰던 만년필과 명함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예전 부하 직원 3명이 들어왔죠. 영업팀장 김철수, 기획팀장 이미영, 인사팀장 박준호였죠. 김철수가 태성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부사장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풀려 정말 기쁩니다. 태성이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김 팀장도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군. 이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부사장님, 저희는 10년 전에도 부사장님이 결백하다고 믿었어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네.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보세.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네.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거야.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부사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세 사람이 사무실을 나간 후 태성은 책상에 앉아 회사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회사는 많이 변했지만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죠. 옆 사무실에서는 준혁이 해외 계약 건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무실은 태성 사무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해외 사업부장 최성민이 준혁에게 설명했어요. 이사님, 이건 일본 거래처와의 계약서입니다. 5억 규모인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준혁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유창한 영어 실력과 미국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으로 계약서의 문제점을 빠르게 찾아냈어요. 최 부장님, 이 조항은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일본 쪽에 재협상을 요청하십시오. 납품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대금 지불 조건도 성금 30%로 바꿔야 합니다. 최성민이 감탄하며 말했죠. 이사님,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일본 쪽에 연락하겠습니다. 준혁은 첫 주 만에 일본 거래처와의 5억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준혁은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태성에게 회사 내 복지제 제도 개선 프로젝트도 맡겼어요. 태성은 직원들의 육아 휴직 제도 확대와 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직접 주도했어요. 태성이 전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죠. 앞으로 직원 여러분의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 중 대학생에게는 1년에 5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겠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죠.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태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원 여러분이 행복해질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겠어요.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태성은 직원들의 신뢰를 빠르게 얻었죠. 그날 저녁 회장은 태성과 준혁을 자택으로 초대해 10년 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회장은 태성에게 반찬을 정성스럽게 챙겨주며 말했죠. 태성아, 고생했다. 많이 먹어라. 손자 준혁에게는 회사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준혁아, 회사 일은 어떠냐? 힘들지 않냐?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재미있습니다. 직원들도 잘 도와주십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일주일 후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태성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했어요. 준혁도 해외 사업부에서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진우는 변호사 접견 시간에 은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진우의 변호사 한석훈이 구치소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한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십시오. 진우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제 측근 비서 이모를 만나 주십시오. 그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고 형을 없애라고 하십시오. 한석훈이 놀라며 물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진우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 당신한테도 돈을 주겠습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이 일만 성공하면 형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한석훈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모를 만나보겠어요. 다음 날 한석훈은
진우의 측근 비서 이모를 만났죠. 카페 구석자리에서 한석훈이 이모에게 진우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박진우 전무님이 부탁이 있답니다. 박태성 부사장을 없애달라고 하십니다. 이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없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석훈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를 고용하십시오. 부사장을 해치우는 겁니다. 이모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죠. 이모는 조직 폭력배 두목 최동철에게 연락했죠. 이모와 최동철은 허름한 술집에서 만났죠. 이모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최 사장님, 일 하나만 해주십시오. 박태성이란 사람을 없애주십시오. 성금으로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최동철이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어요. 누구를 없애라고요? 이모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람입니다. 박태성 박동철 그룹 부사장입니다. 최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부하 3명을 보내겠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태성과 준혁이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유럽 바이어와의 계약권 때문에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장이 태성에게 당부했습니다. 태성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태성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10년 동안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회장이 준혁에게도 말했죠. 준혁아, 너도 밤 늦게까지 일하지 마라. 젊다고 무리하면 안 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날 밤 십시 태성이 혼자 회사 주차장을 걸어 나왔어요. 주차장은 어두웠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태성이 차를 향해 걸어가는데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승용차가 갑자기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어요. 태성이 멈춰서 차를 바라봤어요. 차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흉기를 든 괴한 3명이 내렸어요. 태성이 뒤로 물러서며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무슨 짓이냐? 괴한 한 명이 태성을 향해 다가오며 말했어요. 박태성,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태성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괴한들이 재빠르게 태성을 포위했습니다. 태성이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괴한 한 명이 태성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괴한들이 태성에게 다가왔어요. 3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쳤어요. 아버지, 준혁이 괴한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회장이 배치한 경호원 2명도 차에서 내렸어요. 준혁은 미국 유학 시절 배운 태권도 3단 실력으로 괴한 한 명을 제압했습니다. 준혁이 괴한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경호원들이 나머지 괴한 2명을 붙잡았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졌지만 5분 만에 괴한 전원이 제압되었어요. 태성이 준혁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괜찮냐? 다치지 않았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요?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괜찮다. 내가 와줘서 다행이다. 경호원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괴한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괴한 중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괴한이 대답했습니다. 박진우 전무가 변호사를 통해 비서 이모에게 연락했고 이모가 우리 두목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박태성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기록했어요.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괴한이 대답했습니다.
한지숙이 비밀 계좌에서 인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진우를 재소환했어요. 진우는 살인교사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태성은 아들 준혁을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다치지 않았냐? 준혁이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태성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회장은 밤늦게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이 태성에게 말했어요. 태성아, 정말 놀랐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준혁이가 구해줬습니다. 회장이 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준혁아, 내가 아버지를 구했구나. 정말 잘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작은 아들이 형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태성이 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진우가 선택한 길입니다. 회장이 태성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성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성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우십시오. 우리 앞만 보고 가야죠. 세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어요. 다음 날 경찰은 진우를 재소환해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 조사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진우 앞에 앉았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 변호사 한석훈을 통해 비서 이모에게 연락했습니까? 진우가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모에게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조폭을 고용하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기록하며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형만 없으면 제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돌아온 후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됩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했고 변호사를 통해 조폭을 고용해 형을 죽이려 한 것까지 인정했어요. 회장은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들에게 회장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 형을 죽이려고까지 했냐? 진우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았습니다. 형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형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 둘을 차별했어. 태성이만 사랑했어.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부추겼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형을 이겨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진우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어.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 못했구나.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형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회장은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회장이 집으로 돌아온 후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성아,
동생을 용서할 수 있겠냐? 태성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동생도 어머니의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소 후에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회장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태성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 마음이 너무 넓다.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1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를 키우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태성은 전 직원이 모인 조회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태성이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준혁이 독일 바이어와 화상 회의를 하며 유창한 영어로 협상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품질과 납기를 보장합니다. 3개월 안에 첫 번째 물량을 납품하겠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만족하며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언론에서는 25세 3세 경영인의 성공적인 데뷔라며 조명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어요. 박동철 그룹의 3세 경영인 박준혁 이사가 독일과의 50억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업계에서는 그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 저녁 준혁의 휴대폰에 10년 만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읽은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준혁아, 엄마야. 뉴스에서 할아버지 회사 소식을 봤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니? 준혁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태성이 문자를 읽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내 엄마가 갑자기 나타났구나. 준혁이 아버지를 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저 엄마를 만나봐도 될까요? 태성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나보고 싶으면 만나봐라. 하지만 조심해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3일 후 준혁은 카페에서 엄마 오미선을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미선은 47세였지만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준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이 미선 앞에 앉았어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10년간 너무 미안했어. 준혁이 무표정하게 미선을 바라봤어요. 왜 이제야 연락하셨어요? 미선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뉴스에서 내가 회사 이사가 됐다는 걸 봤어. 준혁은 엄마의 눈빛에서 진심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10년 만에 만난 엄마를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선이 대답했어요. 이것저것 일하며 살았어. 힘들었지만 버텼어. 너를 생각하면서 말이야. 준혁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와 이혼하셨어요? 미선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쫓겨난 후 돈이 한 푼도 없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시면서요. 미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준혁과 미선은 한 달 동안 몇 차례 만났습니다. 미선은 매번 과거를 사과하며 아들과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돈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죠. 준혁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정말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태성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판단해라. 하지만 조심해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미선이 준혁을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준혁이 카페에 갔더니 미선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선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준혁이 물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미선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작은 카페 하나를 창업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 5억만 빌려줄 수 있니? 꼭 갚을게.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돈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5억은 큰 돈이에요. 왜 갑자기 카페를 하고 싶으세요? 미선이 대답했어요. 엄마도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너랑 자주 만나고 싶어. 준혁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태성에게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5억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태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내 엄마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 태성이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직접 판단해라. 하지만 너무 큰 돈은 주지 마라. 준혁은 사립탐정을 고용해 엄마의 최근 행적을 조사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준혁 씨, 오미선 씨는 실제로는 사업비 8억을 빚지고 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고요. 준혁이 놀라며 물었어요. 8억이요?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를 만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며 양육비 소송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여기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넸어요. 서류에는 미선이 변호사와 양육비 소송에 대해 상담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가 돈 때문에 나타난 것이 확실했습니다. 준혁은 엄마를 다시 만나 탐정 보고서를 보여주며 진실을 추궁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빚이 8억이라고요? 그리고 양육비 소송까지 생각하셨어요? 미선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그건 오해야.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엄마는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미선이 무릎을 꿇고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준혁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엄마, 빚 8억은 제가 갚아드릴게요.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준혁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준혁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아버지 앞에서 엄마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태성이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준혁아,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다. 괜찮냐? 준혁이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태성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준혁아, 너한테는 나와 할아버지가 있어.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며칠 후 미선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이 문자를 읽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돈은 받지 않을게. 그냥 엄마가 너무 한심했어. 너는 좋은 아빠 덕분에 훌륭하게 자랐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준혁은 문자를 읽고 복잡한 표정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1년 후 회사는 태성과 준혁의 경영 아래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성장했어요. 명절날 회장 자택에 모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준혁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이 태성에게 반찬을 담아주며 말했어요. 태성아, 올해 정말 수고 많았다.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회장이 준혁을 보며 물었어요. 준혁아, 회사 일은 재미있냐? 준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재미있어요. 내년에는 더 큰 계약을 따오겠습니다. 회장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준혁이 첫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용서했지만 다시 만나지는 않을 거야. 지금 이 가족이 내 전부야. 회장이 태성과 준혁을 양쪽에서 껴안았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하다. 태성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준혁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세 남자는 서로를 껴안으며 창밖의 첫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순간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 사람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박태성. 혼자 아들을 키우며 묵묵히 증거를 모아온 그는 결국 진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3개월간 물류창고에 숨어 할아버지 회사를 지켜낸 손자 박준혁. 가족을 배신한 작은아들 박진우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태성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동생도 어머니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돈과 욕심 때문에 나타난 전처 오미선은 아들에게 거절당했지만 준혁은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다만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을 뿐이죠. 1년 후 회사는 태성과 준혁의 경영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고 세 남자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명절날 첫눈이 내리는 창가에서 회장과 아들과 손자는 서로를 껴안으며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행복을 나눴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